일본에 위치한 카페에서 한 일본인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본을 기준으로 통할 수밖에 없어. 지금이야 한류가 유명하네, 뭐네 하지만 어쨌든 일본의 것이 최고라는 뜻이야.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일본식대로 살면 돼.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건 유럽인들이었다고 하는데 유럽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남자인데요. 얼마 전 친가족처럼 지내던 동네 형이 사업 실패로 쫄딱 망하는 걸 보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고등학생 때부터 미친 듯이 일만 한 사람이었는데 대학도 나오지 않았다 보니 중고, 대학교를 통틀어 친구도 없었고 일에만 매달렸다 보니 아내도 없었습니다. 30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여행도 가보지 못하고 정말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결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약간의 자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없을 장기 여행일 것 같다는 생각에 최대한 멀리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한 나라가 한국이었죠. 요즘 이탈리아에서는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드라마 보기는 저희 어머니의 유일한 취미 생활입니다. 갱년기로 인해 우울증 증상을 보이시던 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난 뒤로부터 활기를 되찾으시더라고요. 갱년기에 이른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큰 근심거리였는데 이렇게 한국 드라마의 도움을 받게 되다니 재미를 떠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제 한국 여행을 지지해 주었고 자기들을 데려가면 안 되냐고까지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제 한국 여행을 부러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친구 녀석들은 한국? 거기 바다는 있냐? 한국에 예쁜 여자가 많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바다도 없고 여자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런데 말고 미국 캘리포니아나 브라질 이런 데를 가 라고 말하며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한국 여행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한국으로 향했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한국은 제 상상보다 훨씬 크고 도시화되어 있었으며 활기찼습니다.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바쁜 도시라고 하길래 굉장히 삭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회사 점심시간인지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있는데 제가 상상했던 도시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었던 건 세련된 도시들의 외관이었어요. 잘 정돈된 거리도 마찬가지였죠. 이탈리아에 와본 경험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과거 중세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존에 의의를 두는 거죠. 저는 그런 이탈리아의 모습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만 살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건물이 멀쩡한 데가 없어요. 매번 보수공사를 해야 하고 건물이 너무 약해서 보수공사조차 못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곳이 대다수예요. 에어컨 실외기를 달면 건물의 외관을 해치니 금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유럽의 여름 기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에어컨 때문에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건물은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건물에 실외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에 실외기가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지저분할 텐데 실외기가 없으니 깔끔한 외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탈리아 건물에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그렇게 하려면 건물을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말에 체념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뭐 할 게 있냐는 친구들에게 제 여행 사진을 보내주니 반응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진짜 한국 맞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데인 줄 알았으면 같이 갈 걸 그랬다까지 이제 와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념품점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지갑은 그대로 있는데 카드만 사라진 게 분명히 어디서 계산을 하고 흘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바보같이 카드를 하나만 챙겨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는데 카드를 하나만 가지고 오다니 과거의 저를 책망하며 일단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분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현금을 되게 오랜만에 받아서요. 거스름 돈이 없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나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거스름 돈이 없을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결제를 거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후다닥 밖으로 뛰어가시더니 어디선가 돈을 바꿔서 들어오셨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시는 사장님의 얼굴을 보니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거듭 죄송하다고 말하자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현금을 좀 더 써야 했는데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한 제 잘못이죠. 그런데 아마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웬만하면 카드를 쓰시는 게 여행하기 좀 편하실 텐데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쿵 하는 효과음과 함께 주인공이 얼어붙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카드를 재발급받아서 쓸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여행 기간이 무려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곤란한 표정을 짓자 사장님은 혹시 카드를 잃어버렸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신기한 걸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외국인 전용 카드 서비스라는 것이었는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기계가 여권도 인식해주고 카드도 그 자리에서 발급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카드를 충전하는 것까지 한 번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로를 한국 돈으로 환전해서 카드에 넣을 필요 없이 유로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환율이 계산돼서 한국 돈으로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선택지가 없어서 일단 카드를 발급받기는 했지만 제 정보가 도용되거나 카드를 해킹당할까 걱정되기 시작한 거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ATM기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지도 어플을 보면 ATM기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ATM기에도 별점과 평점이 있어요. 식당도 아니고 돈 넣고 빼는 기계에 점수를 매길 만한 게 뭐가 있겠냐 싶으시겠죠. 평점이 낮은 ATM기의 후기를 보면 카드가 복제되었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저도 카드를 복제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카드가 터키에서 사용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그날 밤에 받았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터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빼는 순간 돈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ATM기에 가면 커다란 안전요원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덜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후기를 보니 위험하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같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특히 감격했죠. 일단 이탈리아에서는 여권을 밖에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나 좀 잡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권을 꺼내는 순간 털릴 거예요. 그렇게 여권 번호를 털리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게 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카드가 복제되었다는 둥, 여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카드 사회인 줄 모르고 여행을 왔다가 매우 곤란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서 편하게 여행을 즐겼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혁신이다 라는 말만 가득했죠. 이렇게 빨리 카드가 나오는 것도 놀랄 일이기는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드 하나를 발급받으려면 한 달 이상이 걸려요. 은행에 가야 하고 은행에서 카드가 나올 때까지 수일이 걸리거든요. 저는 카드가 없어서 가보지 못했던 무인가게로 향했습니다. 저희 같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무인가게가 관광지처럼 여겨지거든요. 얼마나 신기해요. 물건들을 어디에 묶어두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없는데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과장된 부분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것보다 규모가 좀 작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게가 털렸을 때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려면 가게 규모가 작은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슈퍼보다 2배는 커 보이는 가게가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차례대로 물건을 집어 셀프로 계산을 하고 있었죠. 저는 계산하는 사람들 옆에 서서 누가 계산을 하는데 장난을 치지는 않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계산하더라고요. 이탈리아였으면 이런 가게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 혹시라도 운영이 된다면 10개 중 5개는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을 겁니다. 곧이어 제 차례가 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한국인들처럼 능숙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물건을 하나 빠뜨리고 계산할까봐 긴장됐습니다. 다행히 수량에 맞게 계산을 다 마쳤고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제야 제 눈에 신기한 게 보였습니다. 계산대 옆에 있는 바구니에 카드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구니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카드 주인 찾아가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 못했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카드를 모아두다니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 가게에는 직원이 없잖아요. 보통 카드를 주워서 보관하는 건 직원의 몫인데 가게가 없는 곳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니 이건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결과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한국인 빼고 다 알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편의점마저도 무인으로 종종 이용했고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한 사회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개인의 양심을 중요시한다는 의미이니까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쓰는 카드사 이름을 말하더니 혹시 카드를 분실하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자 로비 직원은 누가 카드를 습득해서 가져다 주었는데 내려와서 본인 카드가 맞는지 확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내려갔어요. 정말 제 카드가 로비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찾게 된 거냐고 묻자 어떤 한국인들이 카드를 주워서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에서 투숙하는 분들인 줄 알고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호텔에 투숙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같은 투숙객인 줄 알았어요. 이 호텔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를 어떻게 알고 이 호텔로 카드를 가져다 줬겠어요. 호텔에서 제 카드를 주워서 로비에 맡긴 걸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카드를 잃어버린 건 호텔 앞 먹거리 골목이었고 먹거리 골목 안에 벤치에 올려져 있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쓰는 카드가 아니다 보니 외국인 카드인 것 같고 주변 호텔에 외국인들이 많으니 호텔을 돌아다니며 카드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한 것이었죠. 제가 정자체로 제 이름을 카드 뒤에 써두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며 혹시 호텔 투숙객 중에 마르코라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카드사를 검색해서 이탈리아 카드라는 것도 알아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며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를 찾았고 그 결과 제가 머물던 호텔까지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호의였어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죠? 게다가 뭔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직원의 말에도 극구 사양하고 조용히 호텔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소매치기 조심, 도둑 조심, 강도 조심이라는 얘기만 듣고 살았던 제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때 처음으로 느꼈고 이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찾아도 원래 제 카드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가 좀 더 손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번 발급받으려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되찾은 것만으로도 시간적, 물질적인 자원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사연을 쓰는 지금도 카드를 찾아주신 한국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갖게 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일수를 조금 늘리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무언가도 존재했죠. 바로 동전의 유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동전이 있는 나라를 처음 봤습니다. 물론 유래도 동전이 있죠.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 지폐와 동전을 섞어서 사용하고 지폐의 개수가 동전의 개수보다 적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동전만으로 모든 결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예시를 든다면 9,500원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을 때 10,000원을 내고 500원을 돌려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5,000원 한 장, 1,000원 4장, 500원 한 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9,500원 전부를 동전으로 계산합니다.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건데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동전을 들고 다닌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동전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동전 하나만 주머니에 넣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이걸 뭉텅이로 들고 다닌다고 하면 주머니 한쪽이 축 처질 정도로 무거워져요. 일본인들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더라고요. 카드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도 한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했어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그냥 주문하면 되지만 현금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헤아려야 합니다. 대부분이 동전이라 세는데 더 오래 걸려요. 특히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서 음식 주문을 했는데 계산하려고 보니 제가 메뉴판에서 봤던 가격과 다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식당 주인이 가격을 올려놓고 메뉴판의 가격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은 가게 주인의 실수 아닌가요? 그러면 책임은 가게 주인이 져야 하는 건데 이 가게 주인은 어쩔 수 없다며 돈을 더 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를 썼다면 좀 불합리하지만 대충 결제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잖아요. 당장 낼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말했더니 그 가게 주인은 그럼 가방을 맡겨놓고 나가서 돈을 뽑아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카드를 찾은 덕에 다행히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결제한다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실수한 건 가게 사장인데 왜 피해는 제가 봐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 저는 그 땡볕 더위에 ATM기를 찾아 돈을 뽑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장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낸 현금에 돌려줄 거스름돈이 없자 본인이 직접 거스름돈을 만들어서 오신 분 말이죠. 그분은 카드가 없는 저를 닥달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사장은 왜 현금이 없냐? 일본에서 현금은 기본이다. 라는 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가게 사장님과 일본 가게 사장의 얼굴이 교차되면서 한국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당황한 외국인을 배려하던 그 친절함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여행을 접고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일본에서 이런 취급을 받자마자 상처받아서 이탈리아로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일본 사람들은 다 친절하다고 하더니 역시 사람 말은 믿을게 못 되더라고요. 사람은 직접 겪어보지는 않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카드 쓸 일이 없었어요. 버스 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카드를 찍고 타면 쉽잖아요. 게다가 일반 결제 카드와 교통카드가 혼합되어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버스비까지 동전으로 계산했습니다. 버스는 타고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 저에게 현금 계산은 난이도 별 5개짜리의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일단 동전 종류가 너무 많아서 금액을 헤아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걸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버스비를 내는 곳을 버스 안에서 찾아야 했죠. 동전 찾으랴, 돈 낼 구멍 찾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대중교통마저 동전으로 계산하는 건지 일본은 분명 발전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것만 보면 발전은커녕 후퇴한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교통카드 시스템이 편하게 자리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버스 티켓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귀찮게 결제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만도 못한 시스템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이 동전 때문에 일본 여행을 접고 싶어 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영어가 가능한 일본인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동전에 관해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일본은 동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전이 많아야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커피도 빼먹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이게 뭔 소린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자판기에 돈을 많이 써야만 경제가 활성화되나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카드가 안 되는 자판기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카드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결제가 되는 자판기가 널려 있었어요. 이탈리아에도 카드 결제가 되는 자판기가 있지만 간혹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카드 복제를 우려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제 경험에 따른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 일본인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치안이 좋아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위험하다면 우리도 카드를 썼겠죠. 저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일본보다 치안이 좋다는 한국도 카드를 쓰는데요. 치안과 현금 사용 유무는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자 일본인은 그럴 거면 그냥 한국에 가지 뭐 하러 있어요? 라며 화를 냈죠.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요. 이 비효율적인 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만약 재난이 많은 나라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좋아한다라고 했더라면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면서 화를 내다니 저는 결국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수년간 살며 일을 했다는 한 외국인 회사원은 일본이 동전 사용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유통시키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일본 전국에는 ATM기가 실핏줄처럼 깔려 있는데 일본 은행은 이 ATM기 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 카드 사용률을 높이겠다고 계획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카드 사용률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입은 손실이 약 1조 2천엔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3천억 정도가 되네요.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카드 사용이 안 되는 나라는 후진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이걸 알면서도 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일본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며칠 여행 다녀온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직접 본 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식당에서 대화를 하던 중 본토 일본인이 저희 이야기에 끼어들었어요. 어이, 외국인 양반. 그런 식으로 굴 거면 그냥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뭐 하는 거야? 자기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끝내려는데 그 사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본을 기준으로 통할 수밖에 없어. 지금이야 한류가 유명하네. 뭐네 하지만 어쨌든 일본의 것이 최고라는 뜻이야.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일본식대로 살면 돼. 세계의 흐름이 일본을 중심으로 흐른다는 건 어디서 나온 연구 결과인지. 그리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음악에 비해 일본의 콘텐츠들이 매우 수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건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기는 했어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국토 면적은 3배 이상 되고 GDP도 한국보다 높은 편이니까요. 하지만 국가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이런 기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인들은 지금도 세계 문화에 녹아들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어차피 우리 것이 최고! 라는 말로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만하겠더라고요. 이 30년 전에는 일본 전자제품이나 휴대전화 브랜드가 줄을 이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보이지도 않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발전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태된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일본에 있어봤자 불편함만 더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땅을 밟자마자 이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에 왔을 때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이번에는 부산에 갔었는데 이탈리아 못지않게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인들의 여름 휴가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지만 좀 더 생동감 있고 활기찼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던 제 친구 놈들이 한국에는 미인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미인이 없기는 무슨. 바다에서 만난 여성분들은 전부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부산을 이제야 왔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눈길이 저절로 가는 여성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간 것이기도 하고 남은 여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여행은 꼭 부산으로 오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행 비용을 저축하고 있어요. 제 여행 저축 통장의 이름은 고투 부산입니다. 부산에 가고 싶은 염원을 담은 통장이죠. 얼른 한국에 가고 싶네요. 이번에는 한국에 간다고 무시했던 친구 녀석들도 데려가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미국의 유명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친구들 간의 몸싸움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불려와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돈 좀 벌었다는 재력가 미국인 부모는 자신들의 뒤에 들어왔던 소박한 차림의 한국인 아빠를 보고는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 아빠가 내밀었던 이것에 사색이 되어 쩔쩔매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시시피주에 사는 헤더 클리프라고 합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5살일 때 이혼하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보스턴 대학교 치대에 다니던 엘리트 커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제가 생겼고 그렇게 두 분은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게 흘러갔고 결국 두 분은 갈라서게 되신 거죠. 그 후로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집을 나간 아빠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나 겨우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아빠는 아예 발길을 뚝 끊어버리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이혼한 뒤로 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저는 아빠가 그리웠지만 그 마음을 애써 꾹꾹 눌러 담아야만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저는 17살이 되었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작은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바로 엄마 아빠를 따라 보스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의 후배가 된다면 두 분의 사이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언젠가 두 분이 재결합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정말이지 더 바랄 일이 없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처음 보는 작고 못생긴 동양인 남자와 함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는 그 동양인 남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엄마가 새로운 운전기사를 고용한 건가? 엄마는 능력 있는 치과의사였고 동양인 운전기사의 월급쯤이야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헤더, 인사드리렴. 이제부터 내 새 아빠가 되실 분이시란다. 처음에 저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것인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엄마같이 예쁘고 똑똑한 백인 여성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저런 동양인 남자를 만나겠어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저 동양계인 한국 남자와 재혼을 해버리면 우리 아빠와는 영영 끝나게 되는 거니까 저는 더욱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따지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엄마는 겨우 저런 못난 남자와 재혼하려고 아빠랑 이혼했어? 엄마 바보야? 저 동양인이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게 뻔하잖아. 나는 저 한국인 아저씨를 내 새 아빠로 절대 인정 못해.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물론 이건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보잘것없는 동양계 한국 아저씨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렇게 한참을 흥분한 상태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동양인 남자는 돌아간 것인지 엄마 혼자 제 방에 들어오시더군요. 그런데 엄마는 생전 처음 보는 차가운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의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사람은 저인데 엄마는 오히려 저를 책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으니까요. 설상가상 엄마는 나중에 아저씨를 만나면 아저씨께 꼭 오늘 일을 사과드리라는 말까지 하셨죠. 저는 기가 막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보고 그 한국인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그 한국인은 엄마 재산 노리고 있는 게 불을 보듯 뻔하고 엄마는 눈에 콩깍지가 낀 건지 바보같이 그 남자한테 속고 있는데 그럼 내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야 한다는 거야? 제 말을 들은 엄마는 그 동양인이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라면서 제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제 말대로 한국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했죠. 그러면서 엄마는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편협한 사람이 된 거냐며 제게 실망했다고 하셨죠. 그 순간 솔직히 저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전 저는 그 동양인 아저씨의 겉모습만 보고 당연히 상류층이 아닐 거라 단정지었고 그 아저씨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점에서도 당연히 미국인인 우리 유럽의 백인들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며 무시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말처럼 그 아저씨는 저에게 무시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외모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평가한 제 행동은 부끄러운 짓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로 했죠. 그래, 엄마 말대로 그 한국 아저씨 똑똑한 사람인데 무시한 건 내가 실수했어. 그래도 여전히 난 엄마가 그 아저씨와 재혼하는 건 반대야. 그 한국 아저씨가 미국 하버드를 나온 변호사라도 어쨌든 동양인이잖아. 그런 수치스러운 결혼을 나는 절대 인정하지 못해. 차라리 다시 아빠랑 재결합해. 그러자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진지하게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동안 정말 많이 망설였지만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는 엄마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시나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내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엄마가 네 아빠와 이혼한 이유는 너희 아빠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야. 네 아빠는 내가 아기를 낳은 뒤로 아줌마 몸매가 되어버렸다며 걸핏하면 날 무시하는 말을 했고 어느 날부터는 집에 들어오지 않더구나. 결국 나는 네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했고 그 뒤로도 네 아빠는 새 여자를 만나고 다니느라 널 자주 만나러 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어. 그 때문에 엄마는 한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단다. 그때 엄마를 도와주셨던 변호사가 바로 아까 만났던 그 한국인 아저씨야.
변호사인 한국인 아저씨는 엄마가 아빠에게서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어느 사이 엄마는 윤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한국 아저씨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분은 연인이 되셨지만 당시 아직 어렸던 저에게 혼란을 주기 싫었고 지금껏 조용히 만남을 이어오신 거였죠. 그렇게 엄마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세상이 핑 도는 것 같고 꼭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스껍기도 했어요. 제 친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쓰레기라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그런 인간을 여태까지 그리워했다는 것도 다 너무 끔찍하게 싫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제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 시절부터 한결같이 저를 지켜주신 엄마였죠. 분명 엄마도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여자 혼자 몸으로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위해 이제는 제가 보답을 할 차례였어요. 저는 가만히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윤수라는 한국 아저씨? 엄마에게 지금 많이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자 엄마는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엄마의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한국인 윤수 아저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물론 아저씨를 한순간에 새아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얼마 후 엄마는 윤수 아저씨와 재혼을 하셨고 그렇게 제게는 한국인 새아빠가 생겼답니다. 새아빠를 처음 만났던 날 제가 굉장한 무례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새아빠는 그 일에 대해 먼저 언급하거나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춘기인 제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까 언제나 노심초사하며 저를 챙겨주셨죠. 새아빠는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분이었고 그 덕분에 저희는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새아빠는 알면 알수록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국인의 평균 IQ가 세계에서 5위로 높다던데 새아빠는 그 사실을 증명하듯 시간이 날 때면 늘 독서를 하셨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상당히 많았어요. 과제를 하다가 막막할 때면 새아빠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느새 저의 당연한 일과가 될 정도였죠. 그리고 저희 새아빠는 부지런하고 일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면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가끔 새아빠가 집으로 변호사 업무들을 산더미처럼 가져올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저는 저걸 언제 다 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곤 했죠. 그런데 새아빠는 한번 자리에 앉으면 놀라운 속도로 그 업무들을 뚝딱 처리해버리고는 했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들어보니 한국 사람들은 높은 지능을 바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끝내버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새아빠에 대한 존경심도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아직 온전한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함께 지내다 보면 언젠가 진짜 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 터지며 저희 가족은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 들어가 보니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표정이 어쩐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그들의 눈빛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밀치고 지나갔고 순간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이런 되먹지 못한 짓을 저지른 것은 어이없게도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던 메건이라는 여자애였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메건은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아니 오히려 아주 당당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 하버드 출신 새아빠 생겼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동양인이더라? 한국 사람이라며? 너 그럼 지금 그 한국인인 동양인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진짜 이젠 수준 떨어져서 같이 못 놀겠네. 메건과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비웃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사실 친구들에게 새아빠가 생긴 것은 말했지만 새아빠가 동양인이라는 것까지 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새아빠가 좋으면서도 숨기고 싶었고 그런 저의 비겁한 마음이 이런 끔찍한 결과로 돌아올 줄이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저는 이제라도 저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 새아빠 한국인이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도 우리 가족한테 수준 떨어지니 뭐니 함부로 막말한 거 사과해. 그러자 메건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들었다는 듯 큰 소리로 저를 비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동양인이 우리 백인에 비해 수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 설마 너 우리 백인이랑 동양인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런 한국인이랑 살더니 헤더 너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매건에게 달려들어 걔의 머리채를 잇는 힘껏 잡아 뜯고 있었고 그렇게 한참 몸싸움을 벌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매건과 저는 교장실에 불려와 있었습니다. 매건도 저도 머리는 산발에 코피도 찔끔 나 있었고 한쪽 눈에는 멍도 들어서 꼴이 말이 아니었죠. 교장 선생님은 우리 명문 고등학교에 어떻게 이런 야만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냐며 저희를 호도에게 혼내셨지만 저는 제가 벌인 일을 하나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매건이 먼저 저희 가족을 모욕했어요. 저는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매건을 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는 저를 보며 교장 선생님은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가려고 하셨고 그 순간 매건네 부모님과 제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쪽 부모님의 차림새가 조금 달랐어요. 보스턴에서 꽤 유명한 미용실을 운영 중인 매건네 부모님은 화려한 복장으로 나타나신 반면 제 새아빠는 오전에 재판 일정이 없으셨는지 편한 차림으로 오셨거든요. 매건네 부모님은 교장실에 들어올 때까지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소박해 보이는 저희 새아빠를 보는 순간 뭔가 얕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싸우게 된 이유를 듣고서는 완전히 마음을 놓고는 당당해 하셨죠. 매건네 아빠는 저희 한국인 새아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들이 친구끼리 말장난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겨우 그깟 말 실수 좀 했다고 깡패처럼 친구를 이렇게 때립니까? 대체 집에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요? 보아하니 어디 아시아에서 온 것 같은데 설마 영어를 못해서 애 교육을 못 시킨 건 아니겠죠. 매건 아빠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일어나 고함을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아빠가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리시며 저를 제지하시더라고요. 새아빠를 올려다 보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평소 새아빠의 부드러운 성정을 잘 알기에 이번에도 그냥 좋게 넘어가시려는 것 같아서 심통이 났죠. 하지만 여기서 새아빠의 뜻을 거슬렀다가는 자칫 제가 새아빠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저는 군말 없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새아빠는 자신의 뜻에 따라주어 고맙다는 듯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셨어요. 그런 저희 부녀의 모습을 보며 매건과 매건의 아빠는 얄미운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저희 한국인 새아빠의 행동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새아빠는 지갑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내 매건네 부모님과 교장 선생님께 차례로 건넸습니다. 새아빠의 명함에는 새아빠가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라는 것과 새아빠가 다니는 거대 로펌의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매건네 부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버렸죠. 이어서 새아빠는 유창한 영어로 매건네 부모님의 기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애 교육에 진심이랍니다. 특히 저는 불의를 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참지 말라고 가르쳤죠. 오늘 있었던 일은 제 딸이 저의 교육 방침에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 같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새아빠는 부드럽게 웃어 보이셨지만 매건네 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매건 엄마가 매건의 등짝을 때리며 얼른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엄마에게 등짝을 맞은 매건은 당황하여 엄마 미쳤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마음이 급해졌는지 매건네 부모님은 제 부모님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저희 애가 아직 순진하고 어려서 뭘 잘 모르고 실수를 했네요. 저희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 이 일은 이쯤에서 덮어두기로 하죠. 그 와중에도 매건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엄마 아빠 대체 왜 그래? 우리가 왜 겨우 저런 한국인한테 사과를 하는 건데? 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그런 매건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새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건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매건 부모님 말씀대로 정말 뭘 잘 모르는 아이 같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런 친구를 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냥 두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며 새아빠는 만약 이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셨고 결국 매건은 찍소리도 못 해보고 강제 전학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굉장히 빈번하고 많은 일이지만 실제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정말 엄격합니다. 매건은 그런 저희 한국인 새아빠의 겉모습만 보고 인종차별을 했던 것이고 매건 가족에게 걸맞는 초라한 최후였죠. 그날 이후 학교에는 제 새아빠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저는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도 불편했답니다.
왜냐하면 매건 가족에게 험한 소리를 들으며 새아빠는 분명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새아빠가 한국의 동양인이라는 것을 숨겼던 제게 배신감도 느끼셨을 테니까요. 저는 이런 사달을 내서 새아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차마 새아빠를 볼 면목도 없어서 며칠 동안 새아빠를 피해 다니기도 했죠. 그렇게 새아빠와 서먹서먹하게 지내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제 방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건 새아빠가 제게 쓴 편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답니다. 나의 소중한 딸, 헤더에게 요즘 들어 내 주변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많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복잡할 것 같구나. 그런 와중에도 어린 네가 이 아빠의 마음까지 신경 쓰고 배려해주는 것 같아 고맙고 미안하단다. 아빠는 그저 이 말을 내게 해주고 싶구나. 아빠는 네 아빠니까 다 괜찮단다. 그리고 언제나 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마. 사랑한다. 우리 딸.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새아빠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제 철없는 행동이 너무 후회되었고, 할 수만 있다면 새아빠를 처음 만났던 그 날로 시간을 돌려 상스러운 말을 쏟아냈던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저는 이제라도 새아빠에게 잘하기로 결심했고, 당장 새아빠라는 호칭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새아빠는 이미 제게 진짜 아빠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빠가 퇴근하시기만을 기다렸던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그 품에 안기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아빠는 너털웃음을 지으시며 저를 푸근하게 안아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상한 부모님 아래에서 저는 평생 느껴본 적 없던 완벽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마음이 편안해지니 학교에서 제 성적도 쑥 올랐고 이래저래 기쁜 일만 가득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어느새 저는 방학을 맞이했고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했답니다. 저의 한국인 아빠는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로 가자고 하셨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 고민하던 저는 아빠가 졸업한 하버드 대학교에 견학을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아빠를 따라 하버드에 입학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죠. 제 말을 들은 아빠는 겉으로 크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버드 대학교에 투어 겸 견학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운 저희 가족은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얼마 후 저희에게 닥칠 끔찍한 불행은 상상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여름 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는 점심이 다 되어 일어났어요. 방 밖으로 나가보니 엄마는 이미 출근하신 것 같았고, 한국인 아빠는 씻고 계신 것인지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문득 허기가 느껴진 저는 점심을 차려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죠.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저는 우선 창문과 문을 좀 열어두기로 했어요.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지 못하고서 말이죠. 창문을 활짝 연 후에 부엌에서 한창 토스트를 굽고 있는데 순간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인 줄 알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점심 준비를 했죠. 그런데 또다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의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라 그대로 숨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새까만 복면을 쓴 강도가 제게 총구를 들이대고 있었거든요. 강도는 제가 무방비하게 열어둔 창문을 통해 저희 집에 침입한 것이었고, 그렇게 평화로웠던 저희 집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어 버렸죠. 그 강도는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고 저에게 집에 혼자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사고가 정지된 상태였고 그 때문에 강도의 물음에 뭐라고 대꾸를 하지 못했죠. 그러자 강도는 부엌 테이블을 쾅 내려치며 저를 무섭게 몰아붙였고 순간 너무 놀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커다란 소리를 내며 접시가 와장창 깨져버렸고 그 소리를 듣고 위층에 계시던 아빠가 무슨 일이냐며 달려 내려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인 아빠의 등장에 강도는 당황했지만 이내 총구를 아빠에게 들이대며 더 이상 다가오지 말고 엎드리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단호한 표정으로 그 강도에게 점점 다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인 아빠는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물러나라고 말하며 그 강도를 기로 찍어 누르고 있었어요. 한국인 아빠의 엄청난 기백에 오히려 총을 든 강도가 겁을 먹고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날 지경이었죠.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는지 그 강도는 크게 당황하며 계속 뒷걸음질을 쳤고 그러다가 그만 카펫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빠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강도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은 뒤
있는 힘껏 그의 팔을 비틀어 버렸죠. 강도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아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에 닿는 전기줄을 이용해 강도를 꼼짝 못하게 결박했어요. 강도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아빠는 서둘러 제게 달려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제 몸 상태를 확인하셨죠. 저는 대체 지금 제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너무 놀랍고 어안이 벙벙해서 멍한 상태로 다친 곳은 없다고 말했고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곧바로 경찰을 부르셨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는데 깔끔하게 결박된 강도를 보고는 경찰들 역시 깜짝 놀라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아빠는 그저 이렇게 답할 뿐이었어요. 강도가 딸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강도를 제압했습니다. 저희 한국인 아빠의 말을 들은 모두가 감탄하고 있는데 때마침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고 그제야 저희는 적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알고 봤더니 아빠는 한국 최고의 특수부대 UDT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특수부대 UDT는 지옥에서도 살아 돌아온다는 극강의 전사들로 주로 요인 암살, 주요 인사 구출, 핵심 시설 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죠. 어쩐지 아까 전에 강도를 상대할 때 아빠가 보여줬던 카리스마가 엄청났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평소에는 다정하고 상냥하기만 한 분인데 아빠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된 뒤 제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자 아빠는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히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총을 든 강도를 상대하며 엄청난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그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아빠가 이런 분이라서 더 좋았어요. 평소에는 온화하기 그지없는 분이시지만 가족에게 위험이 닥치면 있는 힘을 다해 보호해 주신다는 게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모든 진술을 들은 경찰은 강도를 체포해서 떠났고 엄마는 그런 용맹하고 기백있던 아빠의 등을 찰싹하고 때리시면서 다시는 강도에게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아빠를 혼내시더군요. 아빠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엄마에게 쩔쩔매시며 알겠다고 애교를 부리시더군요. 저는 그런 다정한 우리 한국인 아빠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대로 아빠가 다칠 수도 있으니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거라며 엄마에게 혼나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보며 저는 정말 못 말리겠다며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큰일이 일어난 것 치고 저희 가족은 별탈 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다행히 저는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그날의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그 공포로 가득했던 순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구해주신 아빠가 있으니까요. 사실 그 사고를 겪은 뒤에 주위에서는 혹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으니 정신과 치료를 받아볼 것을 많이 권유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신기할 정도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 곁에 아빠가 계시는 한 저는 언제까지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날 그 자리에 아빠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하지만 다행히 이런 가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아빠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실 테니까요. 요즘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 아빠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하도 아빠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제 주변 미국인들은 UDT가 무엇인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눈을 감고도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빠의 팔짱을 끼고 동네를 다니면 저희 부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원래는 왜 한국인 남자와 백인 여자애가 같이 다니지? 하고 어색한 시선을 보내거나 아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피부색만 보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빠를 호감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곤 하죠. 아빠는 크게 표현은 안 하시지만 주변에 이런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았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 알아가려 하고 있어요. 소중한 아빠가 나고 자라신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며 아빠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학교에 가서 동북아시아 역사를 전공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물론 제1 목표는 아빠가 다녔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요. 하버드에 가서 한국에 대해 배우며 저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빠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은 한국인 아빠가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빠를 만나기 전에 저는 철없고 어리석은 여자애일 뿐이었는데 아빠를 만난 뒤 저는 한 단계 성장을 이뤘고 삶의 이정표까지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죠. 제게 사랑과 용기, 진정한 가족애를 가르쳐 주신 아빠께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되었네요. 아빠, 잘 듣고 계시죠? 아빠를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제일 큰 행운이에요. 저 앞으로 아빠를 닮은 딸, 아빠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딸이 될게요. 사랑해요. 끝으로 제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갈 계획인데요. 그때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하기로 해요. 저도 한국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멋진 한국인 아빠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